스마트 팩토리 SQC 통계적 품질 관리 공정 능력 동영상 강의입니다. 네, SQC 강의 하느라고 이제 앞에 좀 수다를 떠는 시간입니다. 요 주제로 생각보다 얘기할 게 많네요. 이게 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것도 괜찮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는 책 같은 걸 소개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죄송합니다. 재채기랑 기침이 좀 많이 나는 상태라 무슨 책을 읽었다, 뭐 무슨 영화를 봤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그거 말고 이렇게 자기가 보는 유튜브 채널 같은 거를 소개하는 것도 컨텐츠를 소개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라는 사람의 취향을 좀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 유튜브라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 유튜브 구독 목록을 보시면 잠깐 볼게요. 보시면 뭐 스포츠나 뭐 이렇게 이거 오사사라고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기 그 마치다라는 부동산 아저씨가 일본 분인데 이제 좀 이렇게 뭐랄까 댄디한 그런 정장이 어울리는 그런 분이신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서 그냥 한국 아저씨예요, 말투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한국에 오래 사셨다고 어릴 때. 그래서 이제 일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는 그런 좀 매력이 있는 그 좀 소개를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부동산 채널이라기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동네 소개에 가까운 그런 게 됐고요. 요즘 제가 요 동영상을 몇 개, 많이는 아니고 몇 개 보다 보니까 요 유현준 교수님 그 유튜브가 또 추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고 이제 개그 유튜브나 예능 유튜브가 주를 이루는데 오늘은 제가 구독하거나 주로 보는 유튜브들 중에서 꼭 채널이 아니더라도 주제별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스포츠가 종류가 많은데 일단 지금 오늘 현재 2022년 5월 기준으로 NBA는 컨퍼런스 파이널, 그러니까 NBA가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눠져 있는데 각각 결승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원래는 레이커스 팬인데 그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했어서 레이커스 팬인데 코비 브라이언트랑 그 멤버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좀 마음을 두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르브론 제임스 오기 전까지도 좀 응원했었는데 이상하게 르브론 제임스는 경쟁했던 라이벌처럼 느껴져서 레이커스 입장에서 그래서 약간 마음을 못 두고 있다가 한 2014년 15년부터는 약간 골든 스테이트랑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팬심이. 네. 그래서 골든 스테이트가 오랜만에 컨퍼런스 파이널에 올라가서 NBA 경기를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그 얘기들을 이렇게 유튜브가 있으면 이렇게 좀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꼭그 골든 스테이트나 LA 레이커스, 코비 브라이언트나 스테판 커리가 아니더라도 그 관련된 사람들 중에 뭐 유명한 감독인 그랩 포포비치나 아니면 유명한 인터뷰어인 크레이크 세이거 같은 사람들의 얘기가 있는 유튜브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루키미아 백혈병이죠. 백혈병을 앓다가 잠깐 복귀하셨다가 결국 돌아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그 농구 선수들이나 이 엔터테인먼트 이 NBA에 관련된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감동적인 얘기들이 많아서 좀 챙겨봤었고요, 최근에. 그 다음 제가 최근에 많이 보는 스포츠가 이제 F1인데 포뮬러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자동차 레이스 경주 대회죠. 총 10개의 팀, 20명의 선수가 차를 타고 서킷을 달리는 최고 속도가 뭐 370 이상 나오고 그것보다는 가속이 엄청 무지막지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하고 무지막지한 속도로 커브를 돌아 나가야 되는 아슬아슬한 스포츠죠. 그래서 뭐 그거에 관련된 드라이버들의 얘기들이나 또 뭐 하이라이트나 뭐 혹은 팀 라디오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듣는 그
게 재밌어서 거기에 관련된 유튜브가 올라오면 또 재밌게 보고 있고요. 축구 같으면은 뭐 요즘 뭐 당연히 손흥민이 이제 득점왕을 하게 되면서 손흥민이 그동안 넣었던 골에 대한 하이라이트라든가 그거의 현지 반응, 현지 중계, 또 한국어 중계랑 또 현지 중계랑 맛이 좀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즐기는 그런 느낌의 그런 영상들도 찾아보고 현지 팬들의 반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포츠가 이것도 손흥민이네요. 이것도 NBA고요. 네. 또 뭐, 예, 이것도 예, 아까 말한 그레 포포비치라고 현역 감독 중에 가장 이제 승이 많은 레전드에 속하는 그레 포포비치 감독이 아까 말한 그 크랙 세이거라는 리포터가 네, 좀 안타깝게 사망하고 나서의 얘기를 보고 있습니다. 앰버 허드 재판 얘기가 있네. 그건 아니고 이것도 스테판 커리 농구 얘기고요. 말고 다른 스포츠 얘기가 안 나오나요? 농구 그렇게만 나오네요. F1 다른 스포츠도 제가 많이 보는데 지금 시즌이 아니라서 야구 얘기가 별로 안 나오네요. 제가 유튜브로는 야구를 별로 안 보고 아무래도 야구는 이제 네이버 중계로 보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는 그 알고리즘이 전달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배구도 많이 보는데 지금 배구 시즌이 아니라서 배구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배구가 제 알고리즘에 안 뜨고 있네요. 구독 쪽으로 보면은 예, 페라리 이게 F1 팀이고요. F1 언필터드 이것도 F1에 관련된 얘기고요. F1 라이트스 아웃도 F1 경주들을 올려주는 거고요. 포뮬러 월드도 이거 F1 쪽은 제가 구독을 많이 해놨어요. 왜냐면 이걸 그냥 알고리즘에 추천돼서 보다가 보면은 이게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따로 챙겨 보려고 What the 욕이 아니고 이것도 F1 채널이고 F1 펌4유도 마찬가지고요. F1 리플레이즈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정보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건 다 사라졌네요. 심지어 정보가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모아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 NYXL 이건 이제 오버워치 뉴욕 엑셀시어 팀인데 제 친척 동생이 여기 감독으로 있었다가 지금은 그만뒀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봤었고 이것도 e스포츠 관련된 주식회사 중계진 스타 끝장전 뭐 이런 거 보려고 봤었습니다. e스포츠도 스포츠니까요. 배구 쪽이 없네요. 제가 구독은 안 해놓고 그냥 알고리즘으로 봤었나봐요. 아무튼 제가 보는 스포츠 관련 영상들, 유튜브 채널들은 뭐 이런 겁니다. 이거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하는 인터뷰가 그걸 편집해가지고 우리 흥민이 절대 월드 클래스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집한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거 중에 또 뭐 하나인가 보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튜브를 알고리즘에 띄우고 계시고 재밌게 보시나요? 재밌게 본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댓글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정관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공정관리라는 것이 뭐냐를 한번 살펴보면 공정을 구성하면서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로는 보통 4M이나 5M 플러스 1E라고 불리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4M이라 하면 Man, Machine, Material, Method 이거는 진짜 M으로 딱딱 떨어져서 뭐 아주 외우기 쉬운 그런 그 약자 중에 하나인데요. 작업자, 뭐 이거 굳이 써주자면 작업자고요. 뭐 기계라기보다는 장비죠, 장비. 그 다음에 이건 매트리얼은 재료고요. 그 다음 메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그 품질에 영향을 주는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아주 당연한 얘기죠. 작업자나 장비나 재료나 방법이 바뀜에 따라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가장 영향이 큰 것이 장비라고 하죠. 기계가 바뀌면 뭐 품질은 압도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료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작업자의 숙련도, 그러니까 기계가 아주 고수준이 아닐 때는 작업자의 숙련도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기계의 수준이 확 올라가 버리면 작업자의 숙련도는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해지기는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그 5M1E까지 5M1E까지 하면은 메저먼트가 하나 추가되고 측량 척도 그 퍼포먼스나 상황을 어떻게 측량할 거냐 하는 거랑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냥 요 4M이라고 불리는 4M이라고 불리는 요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공정 관리의 개념을 보면 우리가 이 공정을 관리한다는 게 무엇이냐 하면은 목표 품질, 그러니까 목표하는 어떤 품질이 있으면 그 단일 품질, 불량률이라고 볼 수도 있고 각각의 품질 특성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휴대폰 같으면은 뭐 무게의 특성이라든가 뭐 아니면 바닥에 뒀을 때 이렇게 평평하게 곱게 펴지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잡았을 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달성이 되는 제품, 그런 특성을 만족하는 제품의 그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무게면 무게라고 따졌을 때 무게의 분포가 이 규격과 비교를 했을 때 그 만족, 이 규격 안에 들어와야 만족이잖아요. 규격 안에 대부분의 제품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결과물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달성을 하려면은 이 위에서 말한 공정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느냐,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바로 공정관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업자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장비를 바꿔야 된다거나 재료를 뭐 혼합을 해서 뭐 좀 바꿔봐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뭐 방법을 뭐 좀 교환을 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써서 뭐 예를 들면 무게가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달성을 해야 되고 뭐 마찰력이 일정 범위 안에 들어와 줘야 된다 그러면 그걸 달성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공정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정관리를 하려면 여기서 이제 요 메저먼트가 중요해지는데요. 뭔가를 관리하고 개선하고 뭐 하려면은 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얘를 측정해서 이게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지 더 낫게 만들 수 있고 또 얘가 정말 나아졌는지 개선 공정 관리를 위해서 요소를 4M의 요소를 하나를 바꿨으면 이전에 비해서 이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려고 해도 역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측정하는 척도가 바로 공정 능력입니다. 그래서 공정 능력은 관리 상태에서의 품질 변동이에요. 품질 변동. 그래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 좀 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품질 변동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포의 요 변동폭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안정된 상태에서 얘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품, 얘가 생산하는 제품이 어느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공정 능력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즉 산포가 작으면 좋은 거죠. 이걸 좀 현실적인 얘기로 바꿔서 표현한 게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공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그게 관리 상태를 의미하는 거겠죠. 지속적으로 혹은 반복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요 정도 품질은 우리가 꾸준히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공정 능력인 거예요. 요 정도 범위에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요 정도 범위입니다. 하면 그게 공정 능력이라고 우리가 개념을 잡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첫 페이지 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공정 관리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요소를 관리하는 거다. 그럼 요소는 뭐냐? 4M이다. 그럼 4M을 통해서 관리를 해서 얻고자 하는 건 뭐냐? 그 확률 분포를 일정하게 만드는 거다.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그걸 우리가 측정하는 게 공정 능력이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말이 빨랐나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공정 능력을 우리가 이제 그 척도라고 했으니 그걸 이제 능력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했으니 그걸 이제 실제로 척도로서 만들어야 되겠죠. 수치화를 해야 되니까 공정 능력 지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Process Capability Index라고 해서
PCI라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본 개념은 앞에서 봤던 우리가 공정 능력, 즉 공정의 결과물의 자료 분포, 이게 공정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이 공정 능력을 뭔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측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건 산포가 되게 작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잘 만들어야 되는 제품이었고, 의료기기 같은 건 아주 정밀해야 되잖아요. 어떤 거는 뭐 꽤 산포가 커 보이지만,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장식용 담장을 쌓는 벽돌의 두께라 그러면 뭐 조금 차이가 나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보통 목표로 하는 규격을 가지고 규격 대비 이 우리가 지금 획득한, 얻고 있는, 내놓고 있는 공정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요 상대적인 크기를 우리가 보자는 겁니다. 요 두 개의 상대적 크기가 우리가 보자고 하는 공정 능력 지수입니다. 요게 이제 관리도와는 어떻게 다르냐? 관리도는 계속 산포를 본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관리도 혹은 히스토그램과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관리도는 어떤 변동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그 변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5개면 5개, 4개면 4개의 부분군들을 각 타점으로 해서 점으로 이렇게 뿅뿅뿅뿅뿅뿅 찍어서 이게 일정 영역 안에 들어와 있는지 뭐 안 들어와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 능력 지수를 우리가 평가할 때는 그 관리도에서 쭉 찍었던 것 수준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그 통계 자료로 만들어서, 통계량으로 만들어서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안정됐다 싶으면 그 기간 동안 데이터를 다 모은 다음에 그 공정 변동이 어느 정도인지, 산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중요한 게, 이렇게 평가하는 걸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해서 이제 보는 걸 공정 능력 조사라고 하는데, 이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가 관리도 얘기할 때 제가 했던 말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도는 모니터링하는 거고 이상 상태를 발견하는 거지 현재의 공정 상태를 평가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실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냥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다 하는 걸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공정 능력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대신 자료를 일정하게 다 모아서 그 수준을 절대적인 규격과 비교를 해서 좋다 나쁘다 어느 정도 수준이다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요 목적과 성질이 좀 다르다라는 걸 잘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공정능력 조사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요 공정능력 조사를 이제 공정능력 지수를 가지고 한다는 건데, 이것의 용도 및 목적이 뭐냐면은 당연히 공정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예요. 능력을 평가해서 그러면 그 평가한다는 게 결국은 별일이 없으면 앞으로도 이렇겠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 정도 수준이구나, 앞으로도 이 정도 결과물을 내주겠구나 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평가가 필요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평가가 가장 많이 필요한 경우는 공정이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아까 말한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기계를 바꿨다라든가 아니면 뭐 재료가 다른 뭐 몇 가지 공정 대안이 있을 때 각각을 평가를 해서 제일 좋은 거를 고르거나 아니면 전후를 봤을 때 변경을 했을 때의 그 개선 혹은 나빠진 점을 비교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선정이 있거나 변경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공정 능력을 결정을 했을 때 장비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공정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역산을 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작업들을 하기에 앞서서 현황을 분석하거나 혹은 아까 여기서 변경해서 본 것처럼 개선 효과를 보기도 합니다. 뭐 개선은 뭐 거의 변경이랑 비슷하긴 한데, 개선은 아예 뭐 통째로 다 뜯어 고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거니까. 뜯어 고치거나 기계를 약간 바꾼 경우, 아예 기계를 변경한 게 아니라 기계를 약간 고친 경우도 포함하니까 어쨌든 그런 경우까지 우리가 효과를 볼 때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쭉 떠들었는데, 2페이지 정도 떠들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공정능력 지수 어떻게 측정하는데요가 아직도 안 나왔죠. 드디어 나옵니다.
CP라고 보통 쓰고, 고객의 요구, 공적 목표가 공적의 능력과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정의 능력이 커지면 얘는 작아져요. 그죠? 네. 고객의 요구는 보통 요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니까 목표는 고정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고정되어 있는데 이 요구 대비 그러니까 요 정도 범위로 만들어 주세요. 최소 최대는 요 정도 범위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공적인 능력 이게 우리는 요 정도 범위로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게 이게 더 좁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공정의 능력이 좋아지면 아이고 이걸 잘못 썼네요. 공정의 능력이 3포로 표현되기 때문에 3포가 이게 커지면 이게 나빠져요. 아, 이건 맞지. 그래서 능력이 좋아진다는 게 이게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능력이 좋다라는 게 시그마가 작아지는 경우인데 그때는 커집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왜 자꾸 착각을 하지? 네. 시그마가 작아지는 경우에 그게 좋은 건데 그때 CP는 커집니다. 네. 요거를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한 페이지 다 안 들어와서 조금 줄였습니다. 이제 공정능력 지수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규격과 산포라는 것부터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규격은 고객이 요구하는 범위입니다. 특성 범위.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 즉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말 그대로 규격이죠. 요 두께는 뭐 1.1mm에서 1.2mm 사이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규격이에요. 공차가 포함된 규격이죠. 그래서 보통 LSL, USL, 스펙 리밋이라고 불리는데 specification limit이라고 불리는데 그게 lower specification limit, upper specification limit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LSL, USL이 있고 3포는 공정의 결과물입니다. 보통 공정의 결과물이니까 공정이 얼마나 일정하냐라는 거니까 그걸 보통 우리가 시그마로 표현을 하죠. 시그마.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6 시그마를 봅니다. 6 시그마. 네, 6 시그마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실제로 생산하는 제품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삐뚤빼뚤하니까 직선을 좀 네, 그거 보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평균 기준으로 3포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시그마 되는 지점에 시그마 크기를 우리가 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씨 엉망이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시그마가 이 정도의 범위다 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리고 LSL, USL 그 규격은 그거보다 작다 그러면 6 시그마보다 지금 규격이 더 작은 상황. 그러니까 3포가 규격보다 큰 상황에서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그런 그림이에요.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은 분량이 이 빨간 영역만큼 있겠죠. 네, 이 빨간 영역이 다 지금 도형을 내가 만들어놔서 그렇구나. 네모로 하면 네모가 되나? 안 되는데? 이게 다 분량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분량이 지금 보다시피 6 시그마 범위가 이렇게 크면 그러니까 3포가 크면은 분량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3포를 줄인다 그러면 시그마 크기를 줄인다 그러면 분포 모양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분량이 여기서부터 깔려서 들어가니까 분량이 엄청 작아지겠죠. 네. 그래서 3포가 작을수록 시그마 값이 작을수록 좋은 것이고 시그마 값이 큰 것일수록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USL 빼기 LSL을 T라고 부르는데, 네, T라고 보통 약자로 나타내는데, 그거를 6시그마로 나눈 것을 우리가 공정 능력 지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USL, LSL 대신에 여기처럼 그냥 UL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귀찮으니까 뭐 그걸 뭐 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냥 UL 이렇게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나타난 그림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요거는 망목 특성의 경우고, 그러니까 요 가운데로 올수록 좋은 거죠. 가운데로 올수록 좋은 거고 좌우로 갈수록 안 좋은 놈인 거죠. 그게 아니라 망소 특성, 망대 특성인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구찌 방법 할 때 우리가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안 되네. 어떻게 해야지 이게 도형으로 환산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망소 특성 같은 경우에는 손실함수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으면 손실이 없고 크면은 손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망소인 경우인데, 그럼 그 규격이 USL, LSL 중에 하나만 있어요. 뭐만 있냐면 USL만 있죠. USL만. 네. USL만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분포를 발생시킨다라고 했을 때, 이 아래쪽은 뭐 비교할 게 없어요.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네. 뭐 0으로 갈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얘랑만 비교를 하면 되니까 한쪽 시그마, 3시그마랑 네, 여기 평균 값에서 USL까지의 거리, 요것만 보면 됩니다. 제가 가리고 있네요. 네, 제가 좀 눈치 없이 가리고 있었습니다. 좀 꺼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방금 여기 적은 것처럼 네, 요 케이스 네, 망소 특성인 경우에는 네, U와 뮤 평균값의 차이. 요 평균값은 3포의 평균값이에요. 요 뮤값들은 3포의 평균, 그러니까 공정의 평균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공정의 평균입니다. 규격의 중간점이 아니에요. 네. 규격의 중간점은 아래쪽에서 얘기할게요. 반대로 이제 망대 특성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얘는 또 왜 또 네모가 안 돼? 네모 해줘. 아씨. 한 번만 더 시도할게요. 됐다. 삐뚤지만. 망대 특성인 경우에는 평균과 규격 하한, 네, LSL 간의 거리, 그리고 3시그마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망소 망대 특성인 경우에는 한쪽만 가지고 계산을 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하는 거를 다 봤는데, 이건 뭐 그냥 숫자만 넣으면 되니까 어려운 건 전혀 아니에요. 뭐 어려울 게 없는데, 망소 특성이냐 망대 특성이냐만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조금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이제 규격 중심과 평균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하고, 요거는 그냥 식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요 그림을 제가 좀 다르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빨리 그려야지 도형으로 바꿔주나 보다. 아닌가? 말지 뭐. 네. LSL, USL이 있고요. 네. 얘네들의 중간점은 평균이 아니라 라지 M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규격의 중앙입니다. 따라서 USL 더하기 LSL의 절반입니다. 여기 왼쪽에 시계 다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벗어나 있어서 규격 중심이에요. 규격 중심. 네. 그런데 분포가 뮤가 딱 똑같지 않고, 예를 들어 이쪽으로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직선으로 받아들여 줄 거니? 안 되네. 그러면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봐야지 분량이 많고 좀 문제가 될까요? 어느 쪽으로 봐야지 얘가 불리할까요? 이쪽으로 보면 분량이 적죠. 분량이 되게 깔려서 가니까 거의 없고, 이쪽으로 보면 분량이 많죠. 그죠? 그래서 분량이 많은 쪽으로 우리가 반쪽짜리 공정 능력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쪽 방향에 대해서 페널티를, 네, 벌점을 부과하면 돼요. 아이고, 또 위에다가 제가 썼는데 위를 가리고 있네. 환장할 노릇이네. 네, 이거를 원래 CP에다가 이걸 도형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를 원래의 CP에다가, 네, 더해주면 공정 능력 지수가 이제 중심이 어긋난 경우에도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식은 이제 옆에다가 적어놨으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네, 1-K 곱하기 CP를 하는데, 그러니까 1-K를 해주는데, 1-K 요게 이제 페널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공정 능력 지수에서 K가 있으니까 K가 양수이거든요. K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보다 작아지니까 당연히 CPK, 요 수정한 공정 능력 지수는 그냥 CP보다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작아지냐면은 이제 봤지만 규격 중심에서 뮤가 이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냐랑 2분의 t, 그러니까 이게 3시그마거든요. 네, 3시그마가, 네, 이렇게 3시그마로 나눈 거를 1을 빼준 요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쪽으로 반쪽짜리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했다. 망소 혹은 망대 특성으로 계산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 그 식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실제로 숫자 넣어서 계산하는 거는 아주 쉬워서 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필요하면 나중에 질문 들어왔을 때 대답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진짜 산수라서, 네, 아무튼 좀 민망합니다. 따로 실습을 하기는. 네, 공정 능력 지수를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고요. 그럼 그 공정 능력 지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를 같이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능력 지수를 해석하는 건 일단은 기본은 1이 되고요. 1이 되면은 이제 t랑 6시그마랑 이제 같아지는 그런 경우죠. 네. 그래서 규격이 딱 6시그마의 범위에 들어오는 경우인데, 네, 그런 경우에 이제 불량률을 제가 구한 거고요. 불량률은 이 정도가 되고, 그것보다 이제 이쪽으로 가면 CP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좀 직선으로 긋고 싶은데 어지간하면 내가 요거는 직선으로 한번 좀 그었으면 한 번만. 네. 안 되네. 이쪽으로 가면은 좋아지는 거고요. 반대쪽은 당연히 나쁨이겠죠. 네. 아이고, 글씨 엉망이다. 그래서 여기 써놨어요. 네, 뭐 굳이 뭐 그렇게 안 하더라도, 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쪽은 매우 불만족, 이쪽은 매우 만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기준으로 1보다는 커야지 겨우 보통이 돼요. 만족이 되려면 1.33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보통 1등급이라고 불러요. 1등급이 여기서부터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1.33보다 큰 것부터, 같거나 큰 것부터 1등급이 되고, 딱 6시그마와 규격이 일치하는 경우는 그냥 보통이 되고, 그거보다 낮으면 그냥 다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그러니까 거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좋은 건데, 여기 불만족이 되면 뭐 보통 이제 되게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수치의 척도는 좀 달라요. 우리가 계량형 그 값과 개수형 값은 좀 그 처리하는 방식이 달랐잖아요.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그 SQC를 배워오면서 뭐 가설 검정할 때도 달랐고, 샘플링 검사할 때는 좀 뭐 비슷한 것도 있긴 했지만, 샘플링을 할 때는 비슷한 것도 있긴 했지만, 샘플링 검사할 때도 달랐고, 관리도 그릴 때도 달랐고. 그러면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할 때도 다르냐? 조금 다르죠. 그래서 뭐가 달라지냐면은,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그 제품이 불량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졌을 때의 디펙트 D를 가지고, 네, 결함수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거를 DPU 같으면은 제품당 유닛, 제품 단위당 결함, 그러니까 제품 단위당 결함이 몇 개냐로 이렇게 따져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식의 이제 불량률이 되겠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불량률을 따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큰 제품, 복합 제품이라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따지는 걸로 따지면 C 관리도, U 관리도에 해당하는 포화성 분포에 해당하는 놈들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덩어리를 자르기 힘들거나 덩어리가 너무 커서 여러 건의 불량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불량 기회당 몇 건의 불량이 있는지를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부적합이 기회당 몇 건 있는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단순한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전체가 불량이다 아니다 이렇게 결판이 나겠지만, 자동차 같으면은 한 자동차 안에 부적합이 되게 여러 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자동차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가요? 엉망으로 만들어주네. 왼쪽 거는 여기 내비게이션만 고장이 났다고 하고요. 오른쪽 거는 내비게이션의 램프의 타이어도 고장이 났다라고 합시다. 그럼 둘 다 DPU 단위로는 DPU로 따질 땐 이거는 하면 안 된다고. 이걸 일일이 옵션을 끄기가 귀찮은데. DPU로 따질 때는 얘도 한 건, 얘도 한 건이에요.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DPO로 따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자동차 유닛 한 건당 한 건이에요, 둘 다. DPO면 오퍼튜니티 기준으로 따지는데, 예를 들어 자동차 안에 뭐 부품이 많아서 뭐 한 100개 정도씩 있다, 부품이. 그러면 왼쪽 자동차는 100개 중에 하나가 고장난 거고, 얘는 100개 중에 3개가 고장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부품, 각각의 파트를 오퍼튜니티로 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는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딱 자를 수 없는 뭐 서비스의 시간이라던가 뭐 공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특히나 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앞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퍼튜니티 단위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위 오퍼튜니티당 이제 몇 건의 분량이 있는지로 보는 것을 DPO, Defects per Opportunity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통은 더 좋은 척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제품의 어떤 특성을 잘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복잡성을 반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분량률 같은 걸 보면 이제 parts per million, 그 100만 개당의 분량으로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려하면 DPMO, Defects per Million Opportunity, 100만 기회당 얼마냐. 그래서 10의 6승, 100만을 곱한 그런 단위를 만들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척도를 만든다면 똑같이 우리가 그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분량률을 가지고 그 시그마를 계산해낸 다음에 시그마로 규격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공정 성능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공정 능력 지수를 보다가 지금 여기가 바뀐 거죠. 공정 성능 지수라는 게 바뀌었는데, 그래서 위에 보면 퍼포먼스 인덱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포먼스. 능력은 capability라서 미래의 어떤 그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은 능력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할 수 있다는 거야. 성능은 뭐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성능이 아니라 퍼포먼스라서 그런 건데, 퍼포먼스는 그렇게 뭐뭐를 해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해낸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능력은 단기에 해당하고 성능은 장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정 능력 지수는, 단기 공정 능력 지수는 안정된 상태를 가정을 하는 거고, 관리도 단위로 따지면 그 서브 그룹, 군 내에서는 변동이 군 내에만 변동이 있고 군 간에는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 능력 지수라고 부르거나 단기 공정 능력 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쉼표가 빠졌네요. 그런데 그건 이제 아까 우리가 구한 그거고요. 장기로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요 우리가 정한 이 안정된 상태가 요 평균치가 평균 3포가 안 변하더라도 평균치가 바뀔 수도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관리도에서 군간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군내 변동도 당연히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모두 합해서 우리가 그 공정 성능을 봐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장기 공정 능력이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공정 성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정 성능 지수가 요 얘기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요런 분포를 그러지 말고 요런 분포를 가정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 옆으로 약간 이동한 요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달라지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거는 뭐가 바뀌냐 하면은 요 시그마가 바뀌어요. 시그마를 넣어서 계산을 한다는 점은 똑같은데 위에서의 시그마는 보통 우리가 알바 관리도와 시그마의 관계식을 우리가 관리도에서 알바를 가지고 그 관리도를 그릴 때 플러스 그 시그마 대신 차용해서 x바 r 관리도에서 그릴 때 사용했던 d2 값을 거꾸로 집어넣어서 시그마를 이렇게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r바를 가지고 d2를 나눠줘서 시그마를 구해서 써요. 그러니까 이 r바를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r바는 군 내 변동이잖아요. 각 서브 그룹 안에 그 레인지들의 평균이니까. 그러니까 서브 그룹 간의 평균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 말고 군 간에도 변동이 다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요거 그냥 표본 분산, 표준 편차예요. 표본 표준 편차식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점 S 엑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점 S로 구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시그마에 집어넣어서 요 공정 능력 지수를 계산하면 그게 장기 공정 능력 지수 혹은 공정 성능 지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뭐 그렇게 복잡하게 뭐 이해할 필요는 없고 단기 장기 그다음 중심이 이동했을 경우가 반영이 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척도로 이제 이런 걸 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데서 물어보거나 이제 개념상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다가도 적어놨는데 공정 능력 D라 그래서 Process Capability Ratio DP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요거는 CP의 역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 어려울 것 없어요. 그러니까 CP가 좋아지면 얘는 나빠지는 거죠. 값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제 쌍둥이 딸 중에 한 명이 이게 아마 식탁 위에 올라가 있는 걸 거예요. 식탁 위에 그 아기 2명이 다 올라가서 막 이렇게 막 손 흔들고 난리치는 거를 찍은 건데 행복해 보이죠? 요 정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 왜냐하면 이제 이 챕터가 큰 그 커리큘럼에 큰 변동이 없는 한 대부분의 교재에서도 그렇고 제 강의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챕터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속 시원한 안녕 인사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학기를 마치는 심정이 우리 딸처럼 이렇게 웃는 심정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럴지는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지금? 강의가 이론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뭐 리뷰나 뭐 실습 파일 추가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강의는 끝났고요. 한 학기 동안 SQC라는 과목, 산업공학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제 생각에는 좀 필수적인 교과목을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좀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실용적인 부분을 강조하면서 전달해 드리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게 도움이 진짜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 싶고요.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이나 그 과제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해서 중간에 좀 추가한 컨텐츠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추가되면서 이제 학기가 반복될수록 그 다음 후배들에게는 점점 컨텐츠가 많아지는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배들 때문에 괜히 우린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시험 범위 넓어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이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그 도움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진짜 간절하게 좀 있고요.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매주 봤던 퀴즈랑 기출 문제랑 또 실습 파일 잘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잘 준비하시고 강의 노트 여러분들이 필기하신 건 잘 남겨놨다가 혹시 이제 품질 경영 기사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참고로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는 아마도 리뷰 세션 같은 데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